정막이 흐르는 낡은 아파트 거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전화 벨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집니다. 거실 한 구석, 낡은 소파에 웅크리고 누워있던 한 노인이 힘겹게 눈을 뜹니다. 며칠 전부터 시작된 몸살 감기가 폐렴으로 번지는지 숨을 쉴 때마다 가슴에서 쇠소리가 나고 온몸은 불덩이처럼 뜨겁습니다. 물 한 모금 삼키는 것조차 목이 찢어질 듯 아파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앓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발신자 표시를 확인합니다. 큰아들. 그 세 글자를 보자마자 노인은 기적처럼 정신을 차립니다. 끙끙 앓던 신음소리를 억지로 삼키고 마른 기침을 두어 번 해서 목청을 트입니다. 그리고 입꼬리를 억지로 올려 세상에서 가장 밝은 목소리를 만들어냅니다. 여보세요? 아범이냐?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 잠겨 있는데.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아들이 걱정스런 목소리로 묻자 어머니는 0.1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합니다. 아이고, 아픈 데가 어디 있겠니? 내가 천하장사인데. 방금 초저녁잠이 들어서 자다 깨서 그렇다. 아까 저녁에는 내가 지난번에 사다 준 고기 구워서 상추쌈을 얼마나 크게 싸 먹었는지 배가 불러서 아주 혼났다. 소화시킨다고 거실 좀 걷다가 깜빡 잠든 거야. 내 걱정은 말고 너 밥은 먹었냐? 회사 일 때문에 힘들지? 엄마, 목소리가 영 안 좋은데. 주말에 내가 내려갈까? 병원 좀 같이 가볼까? 어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전화기에 대고 화를 내는 신용까지 합니다. 쓸데없는 소리. 내가 올 시간이 어디 있니? 애들 학원 픽업도 해야 하고 주말에는 좀 쉬어야지. 나 이번 주말에 노인정 친구들이랑 온천 가기로 했다. 내가 오면 나 못 놀러 가니까 절대 오지 마라. 알겠지? 끊는다. 뚝. 전화가 끊어집니다. 긴장이 풀린 어머니는 수화기를 내려놓자마자 다시 바닥으로 쓰러지듯 눕습니다. 참았던 기침이 터져 나오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비 오듯 흐릅니다. 고기를 구워 먹었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냉장고에는 며칠 전 먹다 남은 식은 밥 한 덩이와 말라비틀어진 김치 조각뿐입니다. 친구들과 온천을 간다는 말도 거짓말입니다. 무릎 관절이 아파서 집 앞 슈퍼마켓 가는 것도 큰 마음을 먹어야 하는 처지입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미소 짓습니다. 다행이다. 아들이 내 목소리에 속았다. 다행히 이번 주말에 내려오지 않겠구나. 내 아들, 주말에 잠이라도 푹 자겠구나. 반갑습니다. 인생의 이막을 여는 지혜의 숲, 실버 인문학 크리에이터입니다. 방금 들려드린 이야기, 혹시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지 않으셨습니까? 남의 집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집, 나의 이야기라고 느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식의 전화를 받으며 나는 괜찮다. 돈 필요 없다. 아픈 데 없다. 고 말씀하고 계신 분이 영상을 보고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우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거짓말은 나쁜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거짓말을 하면 코가 길어지는 피노키오가 된다고 배웠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고 세월의 깊이를 알게 되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세상에는 진실보다 더 무겁고 진실보다 더 뜨거운 거짓말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평생을 바쳐 해오신 그리고 이제는 늙어가는 우리가 자식들을 향해 하고 있는 사랑의 위증입니다. 오늘은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깊은 철학과 우리네 부모님들의 눈물겨운 삶의 조각들을 모아 부모의 거짓말이 가진 진짜 의미를 찾아 떠나보려 합니다. 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 완벽하게 속여야만 하는 걸까요? 그 슬프고도 아름다운 모순 속에 담긴 지혜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기억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 까까머리 아이였던 시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때는 참 모든 게 부족했습니다. 쌀떡이 바닥을 보이는 건 예사였고
고기 반찬은 명절이나 제사 때가 아니면 구경조차 하기 힘들었던 시절이었죠. 보릿고개라는 단어가 백가죽을 든 가죽에 붙게 만들던 그 배고픈 시절, 우리 어머니들은 참으로 기이한 식성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월급날이라며 고등어 한 손을 사오시면 온 집안에 고소한 생선 굽는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밥상 한가운데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고등어가 올라오면 어린 우리들의 젓가락은 전쟁이라도 난 듯 생선살을 향해 돌진했지요. 그때 어머니는 조용히 젓가락을 들어 생선의 가장 맛있는 하얀 살점을 뚝 떼어내어 자식의 밥숟가락 위에 올려주셨습니다. 많이 먹어라. 내 새끼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 그리고 어머니는 앙상하게 남은 생선 가시와 딱딱한 대가리를 당신의 밥그릇으로 가져가셨습니다. 어린 우리가 엄마도 살코기 드세요. 라고 말하면 어머니는 늘 똑같은 표정, 똑같은 톤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엄마, 나는 생선 대가리가 제일 맛있다. 이 눈알이 얼마나 고소한지 아니? 살코기는 퍽퍽해서 목이 메어 싫다. 너희들이나 많이 먹어라. 우리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아, 우리 엄마는 정말로 생선 대가리를 좋아하는구나. 참 특이한 입맛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죄책감 하나 없이 그 귀한 살코기를 배불리 먹어치웠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시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개수대 앞에서 자식들이 남긴 밥알을 물에 말아 후루룩 마시듯 드시고 우리가 뱉어놓은 생선 가시에 붙은 아주 작은 살점들을 쪽쪽 빨아 드시던 그 모습을요. 그때 어머니가 했던 생선 대가리가 맛있다 는 말은 인류 역사상 가장 슬프고도 위대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세상에 부드럽고 기름진 살코기보다 딱딱한 뼈와 대가리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어머니는 거짓말을 해야만 했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나도 배가 고프다. 나도 고기가 먹고 싶다. 고 솔직하게 말했다면 마음 여린 자식들은 밥을 먹다가도 목이 메어 숟가락을 놓았을 겁니다. 어머니의 거짓말은 단순한 속임수가 아니었습니다. 가난이라는 혹독한 현실 앞에서 자식이 최소한 밥 먹는 시간만큼은 비참함을 느끼지 않게 하려는 배려였습니다. 우리 집은 가난하니까 넌 눈치 보며 먹어야 해. 라는 무언의 압박 대신 엄마는 원래 이런 걸 좋아하니 넌 마음껏 먹어도 돼. 라는 심리적 안전지대를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 거짓말 덕분에 우리는 가난 속에서도 구김살 없이 자랄 수 있었고 영양실조에 걸리지 않고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의 허기진 배에서 나온 거짓말이 자식의 배와 마음을 동시에 채워준 것입니다. 시간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조선시대의 대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는 정약용을 위대한 사상가, 거중기를 만든 과학자, 수많은 책을 저술한 천재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망해버린 집안의 아버지라는 처절한 슬픔이 숨어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18년 동안 강진에서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잘나가는 관료에서 죄인이 되어 머나먼 남쪽 끝으로 쫓겨난 것입니다. 그의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형제들은 죽거나 흩어졌고 서울에 남겨진 아들들은 패족 조상이 죄를 지어 벼슬길이 막힌 집안의 자식이라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과 멸시를 당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유배지의 좁은 방, 겨울이면 문틈으로 황소바람이 들어오고 여름이면 습기 때문에 책이 썩어가는 그 열악한 환경에서 정약용은 밤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자식들을 걱정했을 겁니다. 가장의 역할을 못한다는 자괴감, 내 죄 때문에 자식들의 앞길까지 막혔다는 죄책감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유배지에서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 즉 하피첩이나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를 읽어보면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 편지 속에는 힘들어 죽겠다, 억울하다, 보고 싶어서 미치겠다 같은 나약한 하소연이 거의 없습니다.
대신 그는 서리빨처럼 차갑고 엄격한 목소리로 자식들을 꾸짖습니다. 패족이라고 해서 기죽지 마라. 오히려 벼슬길이 막혔으니 출세에 연연하지 않고 진정한 학문을 닦기에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이 어디 있느냐. 옷차림을 단정히 하고 말을 아끼며 근신하고 또 근신하여라. 너희가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세상 그 누구도 너희를 대접해주지 않을 것이다. 정약용 선생은 아들 학연과 학유에게 끊임없이 독서 목록을 정해주고 시를 짓게 하고 농사 짓는 법까지 가르쳤습니다. 마치 바로 옆에 있는 엄한 스승처럼 말이죠. 이것 또한 아버지 정약용의 거대한 연기이자 거짓말이 아니었을까요? 사실 그는 매일 밤 고향에 두고 온 아내와 자식들이 사무치게 그리워 베개싯을 적셨을 겁니다. 자신의 병든 몸을 이끌고 붓을 드는 것조차 힘겨웠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고통과 나약함을 철저히 숨겼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인 자신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면 서울에 있는 자식들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릴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도 포기했어. 우리 집안은 이제 끝이야. 라며 자식들이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그 누구보다 꼿꼿하고 당당한 정신적 거인의 모습을 연기한 것입니다. 그는 자식들에게 가난한 죄인의 아들이라는 현실을 잊게 하고 위대한 학자의 아들이라는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해 자신의 아픔을 침묵했습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여기서도 학문을 완성해 가고 있다. 그러니 너희도 흔들리지 마라. 이 아버지의 거짓된 의연함, 그 필사적인 강인함이 있었기에 두 아들은 패족이라는 굴레 속에서도 비뚤어지지 않고 당대 최고의 학자들과 교류하며 훌륭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부모의 강한 척하는 거짓말이 자식의 척추를 곧게 세워주는 지지대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2024년, 현재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보릿고개는 사라졌고 유배를 가는 일도 없지만 부모의 거짓말은 여전히 모양만 바뀐 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자본주의 사회가 되면서 그 거짓말은 더 돈과 밀접해지고 더 서글퍼졌는지도 모릅니다. 자녀가 사업에 실패하거나 직장에서 해고를 당해 힘들어할 때, 혹은 자녀가 결혼을 앞두고 전세 자금이 부족해 발을 동동 구를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장롱 깊숙한 곳, 꼬깃꼬깃 숨겨두었던 쌈짓돈을 꺼내거나 노후를 위해 들어두었던 적금 통장을 깨본 적 없으신가요? 그 돈을 건네주며 여러분은 반드시 이렇게 덧붙이셨을 겁니다. 이거 받아라. 엄마 아빠 노후 자금은 아주 넉넉하게 따로 있다. 연금도 나오고 땅도 좀 있고 죽을 때까지 쓰고도 남을 돈이 있으니 이건 그냥 넣어라. 나중에 돈 많이 벌면 그때 갚든지 해라. 안 갚아도 되고. 과연 그 말이 진실이었을까요? 사실 그 돈은 여러분의 병원비였고 10년 넘은 낡은 냉장고를 바꿀 돈이었으며 친구들과 여행 한번 가보려고 몇 년을 모은 피 같은 돈이었을 겁니다. 통장 잔고는 이제 바닥을 드러냈고 당장 다음 달 생활비가 걱정되는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속옷이 낡아 구멍이 나도 기워 입고 시장에서 콩나물 값 500원을 깎으려고 실랑이를 하면서 모은 그 돈을 자식에게 다 내어주면서도 부모는 부자인 척합니다. 능력 있는 부모인 척합니다. 왜일까요? 내가 가진 게 없어서 못 도와준다고 말하면 자식의 마음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가난의 상처를 남길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내 자식이 돈 때문에 기죽고 돈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꼴을 보느니 차라리 내가 굶고 말겠다는 그 처절한 희생정신입니다. 엄마 아빠는 돈 많아 라는 그 거짓말은 자식이 세상에 나가 당당하게 어깨 펴고 살 수 있게 해주는 자존심의 갑옷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프고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거짓말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바로 외로움을 감추는 거짓말입니다. 자녀들이 모두 출가하고 덩그러니 남은 집.
예전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뛰어다니는 발소리로 가득 찼던 거실이 이제는 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들릴 정도로 고요합니다. 텔레비전을 하루 종일 켜놓는 이유는 그 적막감이 무서워서 사람 소리라도 듣고 싶기 때문일 겁니다. 명절이나 생신 때 혹은 주말에 자녀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엄마, 이번 주는 애들 시험 기간이라 못 갈 것 같아요. 죄송해요. 다음에 꼭 갈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쿵 하고 내려앉습니다. 며칠 전부터 시장을 봐서 자식 좋아하는 갈비도 재워놓고 손주들 줄 과일도 깍둑썰기 해놓았는데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밝게 대답합니다. 아이고, 잘 됐다. 안 그래도 이번 주말에 내가 너무 바빴어. 동창 모임도 있고 경로당에서 노래 교실도 가야 해서 너희 오면 밥 해줄 시간도 없었다. 오지 마라. 귀찮다. 너희 오면 설거지거리만 생기고 힘들어서 나도 싫다. 전화를 끊고 나면 달력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쳐두었던 날짜를 조용히 지웁니다. 냉장고 가득 채워둔 음식들은 다시 비닐에 쌓여 냉동실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합니다. 그래, 차라리 잘 됐다. 애들도 쉬어야지. 사실은 친구 약속 같은 건 없습니다. 노래 교실에 갈 기운도 없습니다. 그저 자식이 보고 싶어서 따뜻한 밥 한 끼 같이 먹고 싶어서 일주일 내내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보고 싶다, 외롭다, 와주면 안 되냐 라고 말하는 순간 자식의 발목을 잡는 짐이 될까봐 두렵습니다. 바쁜 자식이 나 때문에 죄책감을 느낄까봐 부모는 스스로를 바쁘고 활기찬 노인으로 자식 없이도 인생을 즐기는 쿨한 노인으로 위장합니다. 이것은 노아줌의 미학입니다. 자식을 너무 사랑하기에 자식이 부모라는 둥지를 떠나 자신의 가정을 지키고 자신의 인생을 마음껏 날아다닐 수 있도록 부모는 외로움을 삼키며 거짓말을 합니다. 나는 외롭지 않다. 이 말은 자식에게 주는 자유이용권입니다. 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실지도 모르는 자녀 여러분. 지금까지 들어본 이 수많은 거짓말들. 배부르다, 아프지 않다, 돈 필요 없다, 오지 마라. 이 모든 말들의 진짜 주어는 나가 아니라 너였습니다. 내가 배부르다가 아니라 내가 많이 먹어라. 내가 아프지 않다가 아니라 너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돈 필요 없다가 아니라 너는 기죽지 마라. 내가 오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너는 편히 쉬어라. 우리는 이토록 완벽한 연기자였고 훌륭한 사기꾼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그 하얀 거짓말들이 모여 자식이라는 울창한 숲을 만들었습니다.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거짓된 강인함으로 자식들을 지켰듯 여러분 또한 자신의 뼈와 살을 깎아 만든 거짓말로 자녀들의 인생을 지탱해 오셨습니다. 그 숭고한 희생과 인내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조심스러운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그 거짓말의 무게를, 그 연기의 완벽함을 아주 조금만 내려놓으셔도 되지 않을까요? 사실 자식들도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생선 대가리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아버지가 건네준 그 돈이 노후를 포기한 피 같은 돈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낍니다. 오지 마라. 는 말 속에 보고 싶다. 는 울음이 섞여 있다는 것을 자식들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자식들도 부모님의 그 마음을 알기에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척하는 것이 효도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거짓말을 하고 속아주는 슬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셈이지요. 너무 완벽하게 숨기면 자식은 부모에게 사랑을 되돌려줄 기회를 영영 잃어버리게 됩니다. 부모가 틈을 보여주지 않으면 자식은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가끔은
아주 가끔은 솔직해지셔도 됩니다. 오늘은 몸이 좀 으슬으슬하네. 내가 사다 준 약 먹으면 나을 것 같다. 날이 추우니까 뜨끈한 국물이 생각나네. 언제 시간 되면 같이 밥이나 먹자. 텔레비전을 보는데 내 생각이 나더라.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해서 자식들이 부담스러워 도망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 부모님이 나를 필요로 하시는구나, 라고 느끼며 부모님께 무언가 해드릴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할 것입니다. 부모의 약한 모습은 자식에게 짐이 아니라 자식이 부모의 손을 잡아드릴 수 있는 초대장이 되기도 합니다. 공자는 부모가 살아 계실 때는 멀리 떠나지 말고 떠나더라도 반드시 갈 곳을 알려야 한다 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자식들은 멀리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마음의 거리는 가까워야 합니다. 그 거리를 좁히는 것은 화려한 선물이 아니라 바로 솔직한 감정의 표현입니다. 오늘 밤 혹시 자녀분에게 전화가 온다면 습관처럼 튀어나오는 난 괜찮다, 끊어라 라는 말 대신 3초만 멈추고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그래, 아범이냐? 전화해줘서 고맙다. 오늘따라 내 목소리를 들으니 참 좋구나. 그 따뜻한 진심 한마디가 거짓말로 쌓아 올린 벽을 허물고 서로의 마음을 잇는 가장 튼튼한 다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난 삶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거짓말은 사랑이라는 이름의 진실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솔직하게 나누시며 남은 인생을 따뜻하게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고독한 연극 무대가 아니라 자녀와 함께 웃고 우는 정겨운 안방극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지혜의 숲은 언제나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